음. 어, 꿈을 이루는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Chapter 6. 작은 깨달음을 크게 나누는 법. 작은 깨달음을 크게 나누는 법.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형,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내가 다락방 문을 똑똑 두드리자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어서 들어와. 나는 아주머니가 계단 참에서 들려주는 쟁반을 한 손에 받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형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맞았다. 일찍 왔구나. 왠지 표정이 밝은데 뭐 후련한 일이 있나? 알면서도 물어보는 형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주스와 과일이 담긴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나는 대답했다. 어제 드디어 방 정리를 마쳤거든요. 처음엔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책상에서 필요 없는 책을 모두 골라내고 안 입는 옷도 옷장에서 몽땅 꺼냈어요. 책상 서랍이랑 침대 아래에 있던 물건도 전부 정리했고요. 나는 비스듬히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포크로 사과 한 쪽을 찍어 먹으며 말을 이었다. 방 청소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석구석에서 먼지가 얼마나 나오던지 내가 여태 이런 데서 지냈나 싶더라고요. 그러고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게 꼭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왠지 방 안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이만하면 숙제는 확실하게 한 셈이죠? 하하, 정말 큰일을 했구나. 해냈구나. 형은 활짝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도 덩달아 웃다가 방 한 구석에 처박아둔 상자 생각이 스르르 떠올랐다. 그런데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골칫거리? 그게 뭔데? 형이 눈을 둥그랗게 뜨는 바람에 나는 얼른 뒷말을 쏟아냈다. 그게 정리하면서 나온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커다란 종이 상자 5개에 나눠 넣고 방 한쪽에 쌓아두긴 했는데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딱히 남에게 줄 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상자 5개라고? 정말 이번 기회에 맘먹고 단단히 정리를 했구나. 네, 처음엔 이걸 다 언제 하나 싶었는데 막상 덤벼드니 나도 모르게 자꾸 기운이 났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정리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필요도 없는데 사 모은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데 상자 속에 들어가는 물건도 많아요. 맞아.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오히려 물건 보는 눈이 생기지. 책이든 학용품이든 여러 번 생각한 뒤에 사게 되거든. 그래, 필요 없는 물건이 제법 많단 말이지. 형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반짝 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해결됐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어떨까? 자선단체요? 에이, 다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걸요? 못해도 100만 원은 돼야 그런데 명함을 내밀지요. 그러자 형이 싱긋 웃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들라는 게 아니야. 상자에 든 걸 통째로 보내라는 거야. 깨끗하게 사용한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거든. 네, 물건을 그냥 보낸다고요? 어, 쓰던 것을 기부해도 된다는 말에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영 달랐기 때문이었다. 원래 기부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을 내놓는 걸 말하지 않나요? 예전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고요. 그런데 새 것도 아니고 헌 물건을 보내는 건 좀.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혹시 엑스트라 마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엑스트라 마일? 어, 백악관 근처에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길이 있는데 사람 얼굴을 새긴 동판이 길가에 박혀 있어. 나는 얼핏 영화 속에서 활약하는 단역 배우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혹시 유명한 엑스트라의 얼굴을 새겨 놓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형이 말했다. 엑스트라 마일은 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의 길이야. 한 걸음 더 나갔다고요? 한 걸음 더 갔다고요? 응, 사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거든. 어, 다른 사람들이 멈춰 서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한 걸음 더 내디뎌 어려운 이들의 곁으로 다가갔다는 뜻이지. 적십자사를 만들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클라라 바턴, 세계 최초의 봉사단체인 로터리 클럽을 세운 폴 해리스, 기부의 개념을 바꾼 구릴 인더스트리의 창시자 에드거 헬름 등이 그 주인공이야. 구릴 인더스트리.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겨졌지. 앞으로 7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동판을 새길 계획이라고 해. 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이끈 헬렌 켈러의 얼굴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졌어. 하지만 그 뜻이 미국을 넘어 세계로 펼쳐진 만큼 언젠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핏줄 가운데서도 그 동판의 주인공이 나올지 몰라. 엑스트라 마일을 만든 협회에서 그 길에 어울리는 얼굴을 계속 추천받고 있거든. 최근 낡은 수첩을 펼쳐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점잖은 신사가 새겨진 동판 위쪽에 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음. 이분이 그딜 인더스트리를 세운 에드거 헬름 박사야. 사진을 보니 동판 주인공의 이름 아래 founded Goodwill Industry in 1902라는 글씨가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헬름 박사가 1902년에 그릴 인더스트리를 세웠다는 뜻이야. 1902년에 세웠다고요? 그럼 100년도 더 됐겠네요. 맞아. 지난 2002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았어. 미국 보스턴의 한 빈민가에서 시작된 곳이 사회봉사의 역사를 새로 쓴 거지. 2002년. 이거 얼마? 이 책이? 이 사진은 그릴 코리아 홈페이지에 실려 있던 거야. 아, 네, 한국에도 있어요. 그릴 코리아. 그릴 코리아. 음. 그릴 인더스트리는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꼽는 대규모 봉사단체야. 미국 전역에 2,000개가 넘는 굿윌이 있고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도 굿윌 매장이 있어. 생전에 헬름 박사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굿윌을 전하기 위해 애썼어.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감탄을 하며 설명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그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참, 그 설명을 빠뜨렸구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대답에 나는 맥이 빠졌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하는 일치고는 너무 간단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얼른 물었다. 그것 말고는요? 원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얼핏 단순해 보여도 큰 시행착오 끝에 시작된 일이지. 지금은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지만 처음 시작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어.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 내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형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내가 아까 보스턴 빈민가에서 그들이 처음 시작됐다고 했지. 그것이 헬름 박사가 목소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곳이었는데 그는 39살이었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형이 말을 이어갔다. 사실 그때 헬름 박사는 신문사 사장으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신학을 공부해 새롭게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지. 형은 낡은 수첩을 한 장 넘겨서 그 안에 적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성탄절 무렵에 생긴 일. 어느 해 겨울 헬름 목사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한 가지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쓰지 않는 물건이나 헌옷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헌옷 가지와 물건을 교회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예나 지금이나 음. 지금 집안 곳곳에 갈 것 없는 물건이 쌓여있기 마련이었다. 오래지 않아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이 모였다. 그 광경을 보며 헬름 목사는 흐뭇하게 생각했다. 그래, 당장 이 물건들을 빈민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당시 헬름 목사가 있던 보스턴의 모건 교회는 부자들과 빈민들이 두섞여 사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빈민들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한 끼 식사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헬름 목사는 빈민가를 찾아갔다. 여러분, 어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목청껏 외치면서 헬름 목사는 생각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제법 많은걸? 이러다 물건이 모자란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온종일 목소리를 높여댔지만 웬일인지 물건은 줄어들지 않았다. 가끔 쭈뼛대며 다가와 장난감을 골라가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어른들은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물건을 건네보아도 그들은 별로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 고스란히 쌓여있는 물건을 보니 헬름 목사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였다. 물건 쪽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 사람은 허름한 옷에 몹시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헬름 목사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옷가지를 한두 개 보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을 쥐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헬름 목사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쫓아갔다. 아니, 왜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까? 모두 공짜예요. 안타까워하는 헬름 목사를 향해 그 사람이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런 걸 가져가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요. 아니, 왜요?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물건도 많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제 말뜻은 물건 한두 가지론 바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바뀔 게 없다고요? 네. 공짜 물건이 가난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온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누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겠어요? 누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면 그게 바로 일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지만요. 음, 말을 마친 그 사람은 집을 향해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헬름 목사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며칠 뒤 헬름 목사가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왠지 밝은 표정이었다. 아무래도 빈민가에 가게를 열어야겠습니다. 중고품 가게를 말이에요. 여기서 뭘 팔지요? 기부받은 헌옷과 물건들을 아주 싼 값에 판매할 겁니다. 잘 손질해서 진열해 놓으면 분명히 잘 팔릴 거예요. 그러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누군가 물었다. 그걸 다 어떻게 손질하지요?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게다가 당장 끼니를 굽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겠어요? 그러자 헬즘 목사가 화난 얼굴로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게를 여는 이유예요. 옷이나 물건을 손질하는 일을 빈민가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음. 그러면 그들한테 일자리가 생기고 물건을 살 돈이 생길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성탄절에 나눠주는 공짜 물건이 아니에요. 바로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이랍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4만 2천 명을 붙잡다.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수첩을 덮으며 형이 말했다. 가게 이름은 굿일 인더스트리라고 지었어. 선한 사업이란 뜻이지. 빈민가 사람들은 그 가게를 진심으로 환영했고 일자리가 생긴 걸 기뻐했어.
그러고는 떳떳하게 돈을 벌었지. 굿딜에서 판매하는 제일 좋은 중고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어.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새로운 기증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 굿윌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를 위한 희망의 일터로 자리 잡게 된 거야. 음. 음료수 한 모금을 들이키며 형이 말을 이어갔다. 작은 중고품 가게로 시작한 굿윌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비영리 사회복지 회사가 되었어. 전 세계 180여 개의 도시에 지부가 있고 한 해 예산이 20억 달러가 넘지. 지금까지 굿윌에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해.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거야. 나는 잠시 속으로 숫자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2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는 2조 원이 넘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게 다 헌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돈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킨 뒤 사회에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음. 그 프로그램 덕분에 빈민 가정의 사람들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직업을 찾을 수 있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은 언제나 크게 열려 있거든.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 전에 TV에서 본 아름다운 가게가 떠올랐다. 기증을 받은 중고용품을 판매해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했다. 그럼 그런 좋은 단체가 자꾸자꾸 생기면 세상이 점점 더 멋져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슬그머니 물었다. 거기에 물건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딜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내는 방법이 나와 있어. 한번 생각해봐. 생각보다 쉬워. 형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려고 낡은 수첩을 두적이는 순간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 탈락하고 떨어졌다. 음. 집어 들고 보니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낯이 익었다. 맞아. 마더 테레사. 사진 뒤쪽에 누군가 손으로 직접 쓴 글이 있었다. 나는 그걸 천천히 읽어보았다.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출생. 1928년 아일랜드 로렌토 수녀원 입회. 1930년 인도 캘거타 빈민가로 파견됨. 1950년 사랑의 선교 수녀회 세움. 1963년 사랑의 선교 수사회 세움. 1965년 사랑의 선교 수사회가 교황 직속 조직이 됨.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 1995년 워싱턴 입양센터 테레사의 집을 세움. 1997년 세계 애도 속에 눈을 감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테레사 효과. 테레사 효과? 이게 무슨 말이지? 내 말에 형이 고개를 들었다. 테레사 수녀님 같이 남을 위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몸속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증가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알고 있다니 대단한데? 형이 내 손에 들려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진에 쓰여 있는 걸 본 거구나. 테레사 효과를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알아낸 사람은 하버드 대학 미켈란 박사와 허시넷 박사였어. 두 사람이 학생들의 침에서 면역 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실험을 했지.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상물을 보여주기 전과 후의 결과를 측정했더니 그 물질의 양이 영상물을 보여준 후에 50%나 증가를 했대. 신기하지?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혹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니? 장수의 비결이요? 오래 사는 것 말이에요. 나이를 든 뒤에도 오래오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말이야. 아,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좋은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형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제법인걸?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대답을 하는구나. 거기에 딱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누고 베푸는 거야. 아멘. 나누고 베푸는 거야. 나누고 베푸는 거요? 음.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가 장수한 부부들을 5년 동안 400상 이상 조사했는데 열이면 일곱이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 남과 나누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말이야. 또 다른 연구도 있어. 어떤 건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한 연구야. 미국 튜컨스 시에서 10년 동안 2,700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와, 10년 동안 2,700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고 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일석이조네요. 남들보다 대단한 일을 하면서 장수까지 챙길 수 있다니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봉사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가끔 TV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도울까 하고요. 맞아. 나도 예전엔 그랬어. 만약 이 말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랬을 거야. 형은 나한테서 테레사 수녀님의 사진을 받아든 뒤 수첩을 펼쳐서 뒤쪽 어딘가에 꽂았다. 그러고는 그 페이지를 펼쳐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읽어봐. 내가 참 좋아하는 글이야. 난 세상 사람들을 모두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았지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난 글을 늘 그렇게 시작하고 오직 한 사람만 붙잡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떨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지요. 내가 만약 한 방울을 떨구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가지씩. 아멘. 마더 테레사. 음. 마음속에서 커다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뿌듯한 기분이 내 주위를 감쌌다. 내가 고개를 드니 형이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누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낳곤 해. 그걸 나눔의 비밀이라고 하지. 나눌수록 드러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혹시 록펠러의 이야기를 록펠러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 어, 유명한 자전가 말이에요. 빨리 읽어야 되는데. 여기 또 너무 길게 남았네. 응. 멈춰야 되겠구나. 아, 맞아. 그는 평생 동안 5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남을 위해 썼어. 록펠러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딸도 나누는 삶을 살았지. 그다음에 그런데 그 일은 우연히 시작되었어. 어떻게요?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이미 세상에서 알아주는 갑부였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였지.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 왜요? 음. 나는 놀랐다. 그런 부자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팠거든. 그러고는 50살이 넘었을 무렵 앞으로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지. 거금을 들여 고용한 최고의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라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 아,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 소식을 치렀어. 하지만 그를 걱정하거나 위로하는 글은 단 한 줄도 없었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죽으면 과연 그 돈은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궁금했어. 사실 록펠러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쓴 적이 없었거든.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결과였지. 형은 싱긋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1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 록펠러가 우연히 한 소녀를 돕게 되었어.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는 말에 의사를 시켜 몰래 병원비를 지불했거든. 그러고는 기적이 일어났어. 록펠러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야. 와.
그는 태어난 뒤 당장 재단을 만들고 98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을 돕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겠네요? 아까 형이 이야기를 했던 5억 5천만 달러의 액수를 떠올리며 내가 말했다. 아니야. 록펠러의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났어. 네? 정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눔의 비밀이지. 이걸 한번 볼래? 록펠러가 아들에게 남긴 글이야. 형은 수첩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펼쳐 보여주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그건 주 오래전의 일이다. 남에게 내 돈을 나누어 준 뒤 나는 신기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선물 말이다. 아멘. 내가 그걸 보고 나자 형이